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김기춘, 김관진, 최재원 등 정치 경제권 인사를 포함한 980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둔 사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방침을 정한 가운데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비난하며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거듭 압박할 방침입니다. 의대 증원을 추진해온 정부가 오늘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합니다. 많게는 2,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의사단체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7곳가량이 올해나 내년 이후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에 인구의 55%에 이르는 2,800여만 명이 귀성과 기경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귀성 인파는 설 전날 오전에, 귀경은 설 다음 날 오후에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누리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준결승을 치릅니다.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가운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만나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 요르단과 재격돌합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해 무엇보다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 사면 980명을 포함해 모두 45만 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사면을 통해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의 반칙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여당의 꼼수에도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원칙을 지켰다면서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소수정당 배려를 위해 기울인 노력은 이해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을 운동권 개딸연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는 건 당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병립형보다 나은 제도라 주장하지만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 방식으로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성정당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유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선거 국면에서 이전엔 보기 힘들었던 장면들도 잇따랐는데요.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4년 전인 당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서울 중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원 당시 대표 상의 지퍼를 좀 살펴보죠. 뒤집어 입은 듯한 모습입니다. 지퍼가 안쪽으로 들어갔죠. 옆에선 김종인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입은 옷과 모양이 확연히 비교됩니다. 점퍼를 거꾸로 뒤집어 입은 거죠. 같은 날 있었던 한 행사에서 원래대로 입은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슴 좌측에 인쇄돼 있죠. 미래한국당 당명이
적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선거 사무원이 아니면 이 당명이 적힌 의상을 착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위성정당으로서 별도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은 미래한국당은 선거 사무원 등록인 숫자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상황은 어땠을까요? 비슷한 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버스로 동반 유세를 다녔습니다. 버스 측면에 쓰여 있는 슬로건을 보죠. 당시 총선 일자인 4월 15일이 간격을 두고 쓰여 있기도 하고요. 1과 5 이렇게 큰 숫자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중앙선관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숫자 1과 5가 당시 민주당 지역구 기호인 1과 더불어시민당 투표 기호인 5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선거법에선 업무용 차량의 당 이름까지는 괜찮지만 기호 표시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선관위는 위성정당과 관련한 유권 해석들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현수막에 특정 정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지지해달라는 표현을 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는가 하면 위성정당이 출신 정당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이자를 내고 차입하는 건 가능하다는 취지 판단도 내렸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두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위성정당 창당이 예고됐죠. 이번엔 어떤 방식의 선거운동이 펼쳐질지, 이에 대한 선관위 판단은 또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설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생계형 민생 사면을 취지로 이뤄진 이번 특사에는 각종 행정 제재 감면까지 이뤄져 45만여 명이 대상에 올랐는데요. 예상대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네, 설 특사 명단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설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인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모두 980명이 올랐습니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언론인 출신은 24명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됐습니다. 사면 배경에 대한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장관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변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재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으면서 사면 요건을 갖췄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선고 직후 직접 상고 의사를 피력했는데 기한 안에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고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다시 수감돼 남은 형기를 살아야 했던 만큼 미리 알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전에 사면을 약속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에 대한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면을 약속받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인데 논란이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가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도 사면하고 생계형 근로자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 감면도 진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이 대상인데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이 격관됐습니다. 또 정부는 45만여 명에 대해서 여객 화물운송업, 식품적객업, 생계형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 이력자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다음 달 12일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서울 강남을 지역구 후보로 도전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진표가 이제 확정돼가는 것 같고 특히 예민한 부분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될 수 있게 나갈 생각이라며 젊고 참신한 인물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5선 서병수 의원과 3선 김태호 의원에게 오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부산 진구 가비 지역구인 서 의원에게 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구 강석 앞 출마를, 경남 산천,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의 김태호 의원에겐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버티고 있는 경남 양산을 출마를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선 선민우사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량감 있는 인물이 꼭 이겨야 하는 지역에 출마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진 의원분들 희생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희생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불출마가 꼭 답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게 꼭 이겨야 할 것.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이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이 확정된 지역구 23곳과 후보 1명을 추천하는 단수공천 지역 13곳 등 모두 36곳에 대한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선 지역엔 김영우 의원과 문석진 전 구청장이 맞붙는 서울 서대문, 남인순 의원과 박성수 전 구청장이 경쟁하는 서울 송파구병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이번에 발표된 후보들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필승을 위한 선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혁신과 통합은 명예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명예혁명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 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 대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시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사이 3지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죠.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 3명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을 발표했지만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여러 해석들이 분분한 가운데 오늘 아침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도 여전히 의아하다며 그날의 기억을 전했습니다. 공동 창당을 일주일 앞두고 당명으로 줄다리기 할 때부터 심상치 않았다는 건데요.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걸까요? 들어보시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주일 내내 당명 가지고 줄다리기를 했었지요. 근데 그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졌죠. 조금 상식적이지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면 원칙과 상식으로 되돌아가자. 그건 이상하지 않느냐. 당명스럽지 않다. 차라리 당신들의 미래대연합을 받을게. 근데 아니다. 원칙과 상식이 더 호감도가 높다. 그렇다면 두 개를 합쳐서 당명스럽게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는 미래연합. 그래도 좋다. 그것도 싫다. 근데 그러다가 개혁미래당이 나오고 그걸 또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해놓고선. 네, 그래서 저로서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참 소식이 전해진 이후 줄곧 침묵을 유지하던 조응천 의원도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소식을 전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그저 솔로몬 심판의 친모 같은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주할 고주할 설명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 같은 것이 이제 좀 차이가 있었고요. 예. 당명은 그거는 뭐 굉장히 지연 말단적인 거를 과대해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뭐 개인적으로 뭐 오해를 사거나 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모두 감수하겠다. 그게 네. 대의를 달성하는데 뭐 맞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뭐 성경에 나오죠. 솔로몬 재판에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다가 정안되니까 재판장이 아이를 그럼 반으로 나눠가지고 줘라라고 했을 때 울면서 안 됩니다. 저 여인한테 다 주십시오. 네네. 라고 했던 여인이 사실은 친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자꾸 요즘 그 생각이 나요. 그냥. 한편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제 유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준연동제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런 선택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최악을 피하는 차선책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멋지게 이기는 길이 아닌 멋지지 않게 지는 길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멋지게 이기는 길을 선택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멋지지 않게 지는 길을 피하기 위한 차선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차선인데 이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양당제가 갖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대립과 이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그 취지는 유지해야만 그래도 차후에 정치 발전이 있지 않겠나는 이런 뭐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거라고 봐야죠. 네.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와 공동창당을 준비하다가 이탈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합을 전제로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의 통합공관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내일부터 구체적 협의를 위한 공개 회동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 방식으로 통합공관위의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통합심사, 비례대표 후보 개방형 경쟁 명부제 채택, 40대 이하 국민 패널을 통한 컷오프 심사 등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해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평소 경쟁과 개방을 중시하는 개혁신당의 생각과 매우 비슷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인력 확대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035년까지 약 1만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하여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과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오늘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 발표하며 상호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집행부가 총사퇴한 뒤 비대위를 구성해 파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진행한 마지막 의료 현안 협의체가 정부와 의사협회가 각자의 입장만 밝힌 지 4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오늘 진행한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각자의 입장만 언론에 전한 뒤 별도의 회의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의협 측은 정부의 TV 토론을 제안하면서 협의하자고 강조했지만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통보하려 한다며 의료질이 저하되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데도 의사협회는 증원 규모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재계 서열 19위인 부영그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직원 자녀에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소급 적용해 3년 전부터 태어난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셋째 출산 때는 영구 임대주택도 주는 등 파격적인 장려책이 화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현금성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 조언도 있지만 그럼에도 기업이 내놓은 장려책으로는 파격적인 대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신생아 한 명당 1억 원씩 격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어제 시무식에서 지난 2021년부터 소급 적용해 3년 전 아이를 낳은 직원 70명에게 1억 원씩 7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뒤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저출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셋 낳은 임직원 가정에는 3억 원 혹은 임차인의 조세 부담과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지급을 위한 토지는 정부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회사다운 회사로서 출산 장려에 기여해서 인구에도 기여하는 장래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회사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에게 집에 가셔서도 대한민국 출산 장려에 협조해 주십시오. 부영그룹 직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보도가 나오기 전에 사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던 상태라 이중근 회장이 어제 시무식에 입장했을 때 열화와 같은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시무식에서 이런 발표를 하기가 무섭게 이 부영그룹에서는 바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가정에 총 70억 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연년성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이 대표로 각각 2억 원의 장려금을 받았는데 이때 아기 울음소리에 오히려 싱글벙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난달 3일 아이를 출산한 손정현 주임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출산 전후로 걱정이 많았다며 출산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앞으로 둘째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회사가 큰 버팀목이 되셔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출산 장려금 제도 외에도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셋째까지 낳으면 1,000만 원 넘게 지급하는 국내 대기업은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1억 원씩 거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내 대기업의 저출생 해결 지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첫째 출산 때 3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이상은 500만 원의 출산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포스코는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5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주고 있었고요. HD현대그룹은 여성 임직원 임신이나 출산 때마다 5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삼성물산은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은 1,0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다자녀 출산 때 최대 1,0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건 셋째까지 출산하면 1직급 진, 넷째 출산을 하면 1년 가사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부영그룹 이전에 가장 파격적인 곳이 바로 이 금호석유화학이었는데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는 무려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충북 영동, 경남 거창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아 한 명당 1억 원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장기간에 여러 지원금을 합친 성격입니다. 네, 이준곤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도 제안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장은 이번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세제와 관련한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1년 이후 출생아 한 명당 1억 원 이내로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무엇보다 아기에게 주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서 아기에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개인이나 이 법인 기부 금액에 대해 이 소득 공제를 받게 하면 금모으기 운동 때처럼 자발적인 참여가 크게 늘 것이란 주장입니다. 네, 이 회장이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생 문제가 이 주거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는 이유인데요. 50여 년 동안 임대주택 사업을 해온 이 회장은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회장은 현행 이 민간 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된 이 분양대기 임대주택 제도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 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에 한계가 있고 이게 결국은 저출생 문제와 연결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거 불안과 하자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거주만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을 참여시켜서 주택시장을 영구임대주택 30% 그리고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렇게 될 경우에 부영그룹도 양질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세계시장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주택관리 역량을 강화해 임대주택 전문관리 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매달 부담해야 될 비용도 관심인데요. 부영그룹 측은 이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월 부담 비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7곳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조선대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등록금 4.9%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등록금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60억 원, 등록금을 동결해야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22억 원을 포기해도 매년 38억 원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선대는 늘어난 재원 전부 교실 기자재와 설비 등 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63.5% 정도는 장학금으로 전액 그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또 수십 년 동안 그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 못했던 부분을 35% 정도는 교육 환경 질이 올라가야 학생들이 더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오고 싶은 대학을 만들어 줘야 학생들이 오는 거니까. 사정은 다른 대학들도 비슷해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내년 이후 인상 계획이란 답도 40%가 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은 75%가 인상을 고려해 비수도권 60%보다 많았습니다. 2028 대입기 평가 관련해서는 정시에 내신 요소 반영을 도입하거나 확대할 거란 대학이 54%에 육박해 28학년도엔 4년제 10곳 중 8곳은 정시에도 학생부를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4곳 중 1곳은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심화 수학과 관련해서는 입학 전형을 유지하되 입학 후 수학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학이 36%로 가장 많았고 내신에서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답은 12%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 무전공 선발 추진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답이 60%에 육박했고 46%는 확대 계획도 있었지만 다수는 정부가 선발 비율을 지시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학령 인구 감소로 10년 안에 많은 대학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고 대학 간 통합을 고민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교육계획에 대해선 3분의 1이 B학점을 줘서 고등교육개혁에선 일단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스토킹 신고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남성, 또 교제 폭력을 신고한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사건 등 보복 범죄 사건들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도 보복 범죄가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75건이었던 보복 범죄가 지난 2020년에는 30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10년 새 70%나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2022년에는 400건을 훌쩍 넘을 만큼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하긴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를 털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수사 초기 단계죠.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해코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순찰, 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자 지원 방안은 지금도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위급 상황에서 피해자가 버튼을 눌러 현재 위치를 전송하는 스마트워치는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있었죠. 가해자를 갑자기 맞닥뜨린 상황에서 버튼을 찾아 사용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또 위치 추적 오차나 오인 신고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워치는 6개월 동안 이용하고 필요하면 연장하게 돼 있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했던 신고가 보복으로 얼룩진 피해자들 매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2차 피해, 또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신변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국왕 찰스 3세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은 국왕이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공개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We've received breaking news from Buckingham Palace, which has announced that the king has been diagnosed with cancer. 올해 75살인 찰스 3세는 지난달 29일 런던의 한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은 그때 별도의 우려 사항이 제기됐고 이후 진단에서 암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암의 종류나 현재 어떤 단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립선 암은 아니라고 왕실은 설명했습니다. BBC는 국왕이 샌드링엄 영지에서 런던으로 이동해 외래 진료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찰스 3세는 공개 활동을 잠시 중단하지만 문서 작업과 사적 회의 등 국가 원수로서 헌법적 역할을 계속한다고 BBC는 설명했습니다. 영국 시민들은 암 관련 긴급 뉴스를 주목하며 국왕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sad. I think it's that it's coming a year after the coronation, and so I think my thoughts are with him, with the family. 더불어 호주 등 영국 연방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격려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찰스 3세는 장남인 윌리엄 왕세자와 차남 해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미국에 사는 해리 왕자는
곧 아버지를 만나러 영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왕실은 국왕이 치료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공개 일정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최장 기록인 64년간 왕세자를 지낸 찰스 3세는 지난 2022년 9월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의 사망으로 왕위를 승계했고 지난해 5월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중미 엘살바도르를 이끄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임기 동안 강력한 부패 척결 정책으로 치안을 안정시킨 부켈레 대통령에게 무려 83%의 몰표를 던졌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가면을 쓴 지지자들이 얼싸안고 승리를 축하합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밤 개표율은 30%에 불과했지만 부켈레 대통령은 이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En toda la historia del mundo, desde que existe la democracia, nunca un proyecto había ganado con la cantidad de votos que hemos ganado este día. 호언장담대로 개표율 70% 시점에서 득표율은 무려 83%나 됐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2019년에 이어 올해 6월 1일부터 5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하게 됐습니다. 압도적 재선 성공은 선거 전부터 예견됐습니다. 임기 동안 깽단과의 전쟁을 벌여 2015년 인구 10만 명당 105.2건에 달했던 살인율을 지난해엔 2.4건으로 떨어뜨렸습니다. 2022년 3월부터 2년 가까이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며 7만 5천 명의 폭력배를 체포한 효과입니다. Literalmente pasamos de ser el país más inseguro del mundo a ser el país más seguro de todo el hemisferio occidental. 2021년 9월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고 국고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난 또한 적지 않습니다. 깽단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구금 중 사망과 고문, 무분별한 체포, 영장 없는 가택 수색 등 인권 침해 논란도 상당합니다. 또 재선 과정에서 위헌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6개월 이상 대통령으로 재임한 사람은 10년 이내에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을 대법원의 유권 해석을 통해 우회했기 때문입니다. Es una reelección nefasta porque según la Constitución de nuestro país no es correcto que un gobierno se reelija porque en la Constitución de El Salvador no existe eso. 중남미의 좌파 물결이 여전히 거세지만 엘살바도르는 우파인 부켈레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또 한 번 이념의 파고와는 다른 대선 결과를 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공화당 내 대선 경선 토론에 불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토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즉각 토론을 요청하고 싶고 미국을 위해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보수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을 기대한다면서 토론 10번은 어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잇따른 위협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현지 시간 5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여러 건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걸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밀 경호국의 신변 보호 요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선거 캠프 측은 헤일리 전 대사가 받은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하늘은 구름에 가려서 어둡지만 공기는 부드럽습니다. 현재 3도 안팎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은 앞으로 2도가량 더 오를 전망인데요. 이 밤사이 쌓였던 눈이 녹아서 곳곳에 도로가 젖어 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는 여전히 빙판이 남아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동하실 때는 안전에 특히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지만 대부분 지방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정도에 그치겠고요. 강원 영서와 제주 산간에는 오늘까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5도, 광주와 대구 7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눈비 소식은 없을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경남 해안 또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